2차 대전 당시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일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일제로부터 수많은 수탈을 당했지만 당시 나치 치하 독일은 유대인을 노역시키는 차원을 넘어 아예 인종 청소를 진행했죠. 그러나 가끔 몇몇 사람은 한 사람이 보여주기 힘든 인류애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구해 정의로운 이방인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영화 쉰들러 리스트로도 유명한 오스카 쉰들러이고, 또 한 사람은 스웨덴 재벌인 발렌베리가의 후예인 라울 발렌베리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가슴과 인류애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한 라울 발렌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울 발렌베리는 스웨덴의 재벌가인 발렌베리 가문의 3세입니다. 발렌베리 가문은 1856년 해군 장교 출신인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가 젊은 시절 미국 금융업계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은행을 설립하면서 시작됩니다. 사실상 발렌베리 가문이 운영하는 인베스터 AB는 오늘날 스웨덴 최대 재벌인데요. 산하 기업들은 현재 스웨덴 GDP의 30% 정도 되는 세계시장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스웨덴 주식시장의 약 50%가량을 차지하는 기업 집단을 150년에 걸쳐 계승하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은 삼성과의 관계 때문인데, 승계를 고민하던 이건희 회장 일가가 발렌베리가에서 조언을 받는다는 내용이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삼성에게 조언해주는 대재벌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의 3세대인 라울 발렌베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다이아 수저였습니다. 할아버지인 앙드레 발렌베리 때 이미 재벌이었던 발렌베리 가문은 라울이 태어날 당시에는 이미 유럽 각국의 고위급 귀족, 정치가들과 교분을 쌓을 정도로 유럽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진 상태라 별명이 북유럽의 메디치 가문이었죠. 장성에서 일정 기간 군복무를 마치고 파리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친 후 귀국한 뒤 한동안 가업인 은행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1938년 25세의 발렌베리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38년 거래차 팔레스타인에 당도한 라울은 뜻밖의 난민들을 목격합니다. 바로 유럽에서 나치를 피해 피난 온 유대인들이었죠. 당시 유럽의 어떤 정부도 이런 나치의 탄압을 제동하는 곳이 없었고, 유대인 난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라울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온 라울은 발렌베리 가문 계열 기업의 대표가 되는데, 마침 이 기업의 사업 파트너 중 하나도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 이야기 듣길 헝가리 정부 또한 나치의 영향으로 인해 유대인의 직업 제한과 여행 금지, 거주지 제한 등의 만행을 듣게 됩니다. 이후 1941년 헝가리로 출장을 가게 된 라울은 그곳에서 나치의 잔악함과 헝가리 현지에 남은 유대인들의 순환을 목도하게 됩니다. 라울은 부다페스트에서 목격한 상황에 괴로워했죠. 발렌베리 가문의 영향력이 상당했기에 라울은 집안의 영향력을 발휘해 유럽 전역에서 탄압받는 유대인들을 돕고 나치의 만행을 제재할 방법을 찾지만, 당시 발렌베리 가문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물론 스탈린의 소련과도 거래를 하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별다른 일을 진행할 수 없었죠. 1944년 3월 나치 독일은 헝가리를 완전히 점령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25만에 이르는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허셜 존슨 미국 대사의 간청으로 당시 미 대통령인 루스벨트는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 고민 끝에 유대인들에게 중립국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줄 중립국 대표를 부다페스트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로 인해 스웨덴 국적인 라울 발렌베리가 이 일의 적임자로 지목됩니다. 당시 헝가리는 학살자 아돌프 아이히만이 유대인 청소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히만은 특임대사로 헝가리에 도착한 발렌베리를 얕잡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발렌베리가 유대인들을 빼내기 위해 가진 수단을 다 발휘하자 아이히만은 발렌베리를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방해를 했지만, 중립국인 스웨덴과 분쟁을 벌일 생각이 없던 히틀러가 절대로 발렌베리를 다치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선언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 발렌베리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유대인들에게 스웨덴 비자를 발급해 스웨덴 시민으로 만들어서 스웨덴 당국의 보호를 받게 한 것이었죠. 포로 수용소 관리자에게 뇌물을 먹이거나 전범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하게 되는데요.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그는 1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1월, 라울 발렌베리가 갑자기 실종됩니다. 당시 나치를 몰아내는 작업을 하던 소련 군사령관 본부에서 라울을 호출하는데, 그날 이후 라울 발렌베리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의 측근들과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이 소련 측에 라울의 행방을 묻지만 소련군 측에서는 라울이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대답할 뿐이었죠. 자국의 대사가 타국에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것에 분개한 스웨덴 정부에서도 소련 측에 항의를 하며 사실을 밝히고 라울을 찾을 것을 종용했지만 당시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는 끝까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탈린 사후인 1956년 갑자기 소련 측이 입장을 바꾸게 되는데 라울 발렌베리가 1945년 독일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후 1947년 감옥에서 자연사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이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진실은 묻히는 듯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도 한참 이후인 1990년이었습니다. 구소련 KGB 고위 인사 출신인 올레크 고르디프스키가 영국에 망명하게 됩니다. 영국에 망명하면서 구소련 당시의 수많은 KGB 첩보작전에 대해 서방에 알린 그는 스탈린이 통치하던 당시 자신이 보았던 수많은 첩보 문서의 내용을 토대로 라울 발렌베리의 죽음의 전후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리게 됩니다. 당시 스웨덴은 중립국 입장이지만 이미 비밀리에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었고 독일을 상대해야 하는 스탈린 입장에서는 라울이 헝가리에서 펼친 구명활동도 절대 선의로 보이지 않는 정치적 행동의 결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스탈린의 명령으로 KGB는 회의를 비밀로 삼아 라울을 납치했고 처음에는 발렌베리 가문의 영향력을 고려해 라울을 회유하는 것을 시도했죠. 그러나 라울은 오로지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찾아왔을 뿐이고 자신은 소련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점잖게 해서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KGB의 이후 행보는 끝없는 고문과 신문으로 라울을 괴롭히는 것이었으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라울의 심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2년여가 흐른 1947년 라울을 무릎 꿇게 할 가능성은 없어졌음이 분명했으나 그동안의 가혹한 고문으로 라울의 건강은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스탈린은 증거가 사라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라울에게 처방해야 하는 약을 독약으로 준비하게 되죠. 결국 그 약을 먹게 된 라울은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었고 이후 시신은 소각되고 흩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KGB에서는 관련 문서를 모두 폐기해버린 것이죠. 라울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은 그를 기리며 전 세계에 기념비들을 남겼습니다. 라울 발렌베리는 오스카 쉰들러와 더불어 영원히 잊지 못할 악에 맞서 싸운 위대한 선인인 정의로운 이방인으로 남게 된 것이었죠. 수많은 사람을 살렸으나 묘지조차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라울 발렌베리. 많은 생명을 살렸으나 정작 자신의 자유와 목숨은 덧없이 잃고 말았죠. 잔인한 공산당의 탄압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았던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